1931년 한 여자가 아들을 안고 있지만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뭔가 끔찍하게 잘못되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은 8세 아이에게는 너무 계산적이고 어른스럽다. 연구자들이 버려진 헛간 뒤를 파자 90년간 묻혀있던 수제관을 발견한다. 토마스는 정말 누구였을까? 한 여성이 1931년의 사진에서 아들과 포옹하고 있다. 그러나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면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든다. 마가렛 첸 박사는 오래된 사진을 보면서 독서 안경을 썼다. 그 사진은 그날 아침 스미소니언에 도착했다. 흑백 사진은 1931년에 촬영되었으며 엄마와 아이 사이의 소중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다. 간단한 면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약 8세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를 안고 있다. 그들은 캔자스 어딘가에 있는 작은 농가 앞에 서 있다. 그들 뒤에는 평평한 땅과 나무 울타리가 보인다. 힘든 시절의 또 다른 가족 사진이구나. 마가렛은 스스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여성의 닳아버린 신발과 소년의 수선된 옷에 주목했다. 이것들은 그 힘든 세월의 이야기를 전해주었다. 그 사진은 엘리너 하트웰의 가족에게서 전달되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1900년대 초에 많은 가족 유품을 남겼다. 하지만 마가렛이 사진을 확인하기 위해 확대경을 집어들 때 무언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여성의 얼굴에서는 아이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느껴졌다. 그녀의 팔은 보호하듯 그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부드럽고 사랑이 넘쳤으며 아들을 안고 있는 엄마에게서 기대할 만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소녀는 달랐다. 마가렛이 더 가까이 다가가자 숨이 막혔다. 여성이 아이를 바라보는 사랑이 가득한 모습과 달리 소년의 눈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너무 어린 아이에게는 무서운 느낌이었다. 그의 작은 손은 어머니의 팔에 편안하게 놓여 있어야 했지만 그의 옆에 뻣뻣하게 서 있었다. 이건 이상해. 그녀는 속삭였다. 그녀는 사진을 더 잘 보이도록 책상 램프를 옮겼다. 소년의 얼굴을 더 자세히 살펴볼수록 기분이 더 불편해졌다. 그의 표정에는 뭔가가 있었다. 아이들에서 볼 수 있는 순수한 경이로움이 아니라 뭔가 전혀 다른 것이었다. 8세 아이에게는 너무 성숙하고 너무 계획된 뭔가였다. 마가렛은 그녀의 연구 노트에 적었다. 1931년에 이상한 가족 사진. 하트웰 가족 역사에 대해 더 조사해야 한다. 그녀는 이 단 하나의 사진이 90년 넘게 숨겨져 있던 미스터리를 풀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그것은 그녀가 어머니의 사랑과 가족이 눈에 띄지 않게 묻어두는 비밀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3일 후 마가렛은 펜실베니아의 구불구불한 도로를 드라이브하고 있었다. 그녀는 엘리너 하트웰의 소유였던 큰 빅토리아 양식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노인은 9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고 매우 정리된 집과 작지만 목적이 있는 조용한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서 마일필드에서의 명성을 남겼다. 엘리너의 큰 조카 사라 모리슨이 현관문에서 마가렛을 맞이했다. 사라는 40대의 여성으로 친절한 눈과 뒤로 묶인 희미하게 갈색의 머리를 가졌다. 그녀는 필라델피아의 사서로 일했지만 큰 이모의 물건을 처리하기 위해 시간을 내었다. 스미소니언의 누군가가 엘리너 이모의 수집품에 관심을 가져서 정말 기뻐요. 사라가 말하며 오래된 가구와 사진으로 가득한 방을 지나 마가렛을 이끌었다. 그녀는 가족 역사에 대해 사랑했지만 우리 가족의 과거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매우 사적인 편이었어요. 그 집은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나무 바닥은 그들이 여러 세대의 가족 초상으로 가득한 벽을 지나갈 때 발 아래에서 삐걱거렸다. 마가렛은 많은 사진들이 예쁘게 장착되어 있고 엘리노의 깔끔한 송글씨로 라벨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결혼하지도 자녀를 두지도 않았어요. 사라가 설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요.
그녀는 종종 사진이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말하곤 했죠. 그것들은 사람들이 숨기고 싶은 진실을 보여주었죠. 그들은 엘리노의 서재에 도착했다. 그곳은 책장과 함께 아늑한 방이었고 큰 오크 책상이 있었다. 책상 위에는 확대경, 사진 앨범, 연구 노트들이 놓여 있었다. 사라는 책상에서 가죽으로 된 일기를 집어들었다. 이것이 당신에게 흥미로울 수 있어요. 그녀가 말하며 마가렛에게 건넸다. 전화에서 언급한 1931년 사진에 대한 이모의 연구 노트예요. 그녀는 그 특정 이미지를 이해하기 위해 몇 년을 보냈어요. 마가렛은 조심히 일기를 열었다. 엘리노의 송을씨는 날짜, 생각, 질문들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하나의 항목이 그녀의 주목을 즉시 끌었다. 어머니의 품에 있는 소년, 그의 눈은 왜 그렇게 어둠을 지니고 있는가? 그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무엇을 알았을까? 토마스에 대한 진실은 이 사진들 중 어딘가에 있어야 한다. 토마스, 마가렛은 사라를 바라보았다. 토마스는 누구인가요? 사라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완전히 확실하지 않아요. 사라는 두 잔의 커피를 따르며 마가렛이 나무 테이블에 여러 사진을 펼치는 동안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후의 태양이 레이스 커튼을 통과하여 이미지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사라가 앉으면서 말했다. 내가 자랄 때 나는 나이 많은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토마스라는 소년의 이야기들을 엿들었어요. 그는 1930년대 초반에 내 증조 할머니인 루스 하트웰과 함께 살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들은 언제나 잘 맞지 않았어요. 그녀는 마가렛의 조사가 시작된 1931년의 사진을 가리켰다. 일부 친척들은 이것이 루스의 아들 토마스라고 했어요. 그는 독감으로 젊은 나이에 죽었다고요. 다른 이들은 그가 실제로 루스의 아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그를 잠시 돌보던 아이였다고요. 몇몇 가족들은 토마스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고도 했죠. 그들은 사진이 완전히 다른 아이를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마가렛은 그 이미지의 소년에 대한 이상한 표정을 다시 살폈다. 엘리너는 무엇이라고 믿었나요? 그게 흥미로운 점이에요. 사라가 또 다른 사진을 봉투에서 꺼내며 대답했다. 이모는 작년 다락방에서 몇몇 서류를 정리하면서 이 사진을 발견했어요. 두 번째 사진은 1931년의 것이었지만 옷이 다르고 보아서는 몇 달 후에 찍힌 것 같았다. 그 사진에는 루스 하트웰이 농가 앞에 혼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고 거의 유령처럼 보였다. 그녀의 손은 앞에서 단단히 모아져 있었다. 가장 중요하게도 소년의 흔적은 없었다. 뒤를 봐 사라가 말했다.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뒤집었다. 희미한 잉크로 누군가가 다음과 같이 썼다. 토마스가 우리를 떠난 후 우리가 허락한 일들을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습니다. 마가렛은 등골에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떠났다고요? 하지만 당신의 가족은 그가 독감으로 죽었다고 했잖아요. 정확히요. 사라가 진지하게 말했다. 그때 엘리너는 우리 가족이 거의 100년 동안 비밀을 지켜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토마스에 대한 진실을 알아내는데 집착하게 되었죠. 그가 도대체 누구였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가렛은 노트를 꺼냈다. 엘리너는 다른 어떤 것도 발견했나요? 사라는 망설였다가 세 번째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다. 이모는 다락방의 오래된 거울 프레임 뒤에서 이걸 발견했어요. 최초의 사진이 찍히기 2주 전의 것입니다. 이 이미지는 루스 하트웰이 전혀 다른 소년과 함께 있는 모습을 담고 있었다. 이 소년은 더 밝은 머리색과 진정한 미소를 지닌 아이였다. 루스와 이 두 번째 아이의 유사성은 분명했다. 이것은 사라가 조용히 말했다. 루스의 실제 아들 제임스였어요. 그는 1931년 초의 폐렴으로 죽었고
이 사진이 찍히고 며칠 후에 세상을 떠났어요. 마가렛은 워싱턴 DC로 돌아오면서 3가지 사진과 엘리노의 연구 노트를 복사해 가져왔다. 그녀의 머리는 질문으로 가득 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사진이 실제인지 확인하고 역사 문서를 연구하는 전문가인 제임스 패터슨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이미지를 매우 면밀히 조사해 주세요. 그녀는 조지타운 대학교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을 때 제임스에게 말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요. 종이 개발에 사용된 화학 물질, 변조나 변화의 징후가 있는지 체크해 주세요. 제임스는 50대 중반의 신중한 연구자였다. 그는 사진과 문서에 대한 세심한 연구를 통해 여러 역사적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첫 번째 사진을 고성능 현미경 아래 놓고 컴퓨터 화면에 연결했다. 흥미롭군요. 그는 몇 분 후에 말했다. 이 사진은 확실히 진짜입니다. 종이와 화학물질은 1931년 사진에 사용된 것과 일치해요. 하지만 이미지 품질에는 이상한 점이 있네요. 마가렛은 모니터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무슨 뜻이에요? 소년의 얼굴 주변 이 영역을 보세요. 제임스는 이미지를 훨씬 더 키운 화면을 가리켰다. 입자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 미세하지만 이 사진의 이 부분은 어떤 추가 처리나 노출을 받은 것 같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는 루스가 혼자 서 있는 두 번째 사진으로 전환했다. 이 이미지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 장비로 찍힌 수직 사진이에요. 하지만 제임스가 루스와 그녀의 실제 아들, 제임스가 함께 있는 세 번째 사진을 살펴보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 발견을 했다. 마가렛, 이것을 봐야 해요.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두 이미지를 컴퓨터 화면에 놓고 작은 위치와 조명의 차이를 조정했다. 배경 요소를 보세요. 울타리 기둥, 그림자, 농가의 위치. 마가렛은 화면을 응시했다. 배경은 거의 동일했으며 이는 사진들이 거의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찍힌 것임을 의미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임스가 계속 말했다. 루스의 드레스에 집중하십시오. 두 사진 모두에서 그녀 왼쪽 어깨 근처에 작은 찢어진 부분이 보이시죠? 두 이미지 모두에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녀 신발에 움푹 들어간 자국도요. 이 사진들은 날짜가 제시하는 것보다 시간적으로 훨씬 더 가까운 시기에 촬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렛은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리적 증거를 바탕으로 루스의 옷차림, 조명 조건, 심지어 그녀의 머리 스타일까지 고려할 때 이 사진들은 아마도 같은 날, 그날 몇 시간 사이에 촬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정보로 인해 마가렛은 1931년에 하트웰 가족이 살았던 미일필드, 캔자스로 여행하기로 결심하게 되었다. 그 작은 농촌 공동체는 이제 2,000명도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다. 여전히 그 시대의 기록들을 겸손한 시청에서 보관하고 있었다. 메리 코알스키가 타운 클럭이었다. 그녀는 70대의 여성으로 밀필드에서 평생을 살아왔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1930년대의 마을 의사였다. 그녀는 지역 가족들과 그들의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루스 하트웰. 메리는 생각하며 먼지 쌓인 여러 기록책들을 꺼냈다. 오, 그래요.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요. 제 할아버지는 1923년에 그녀의 아들 제임스를 출산했어요. 귀여운 아이지만 출생부터 아팠어요. 그는 1931년 겨울에 폐렴으로 죽었어요. 그 포월 루스의 마음이 부서졌죠. 마가렛은 사진들을 메리에게 보여주었다. 노인은 신중하게 그것들을 살펴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 보였다. 이 사람 분명히 루스예요. 그녀는 이미지 속 여성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리고 이 아이, 그녀는 제임스와 함께 있는 루스의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완전히 하트웰 가족을 닮은 것 같아요. 제임스는 아버지와 같은 갈색 머리와 부드러운 표정을 가졌어요.
하지만 메리가 어두운 머리에 소년과 함께 있는 루스의 사진, 즉 마가렛의 조사를 시작하게 만든 이미지를 보았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이 떠올랐다. 이 아이는 나는 그를 전혀 알아보지 못해요. 저는 이 지역의 모든 가족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의 자녀들을 돌보았죠. 그녀는 잠시 멈춰서 그 소년의 얼굴을 더 면밀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에 뭔가 불안을 주는 것이 있어요. 마치 그가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메리는 파일 캐비닛으로 가서 1931년 출생 및 사망 기록이라고 적힌 폴더를 가져왔다. 제임스 하트웰은 1931년 2월 15일에 죽었어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손글씨 목록을 가리키며 확인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 해 루스와 함께 살았던 다른 아이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입양 서류도 없고 임시 양육 계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마가렛을 바라봤다. 우리의 공식 기록에 따르면 제임스가 죽은 후 루스 하트웰은 그 농장에서 혼자 살았고 1931년 말에 펜실베니아로 이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내가 본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전해주는 것과는 다르게요. 마가렛은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그 시절을 기억하는 다른 사람은 없나요? 메리는 잠시 생각했다. 프랭크 모리슨. 그는 현재 94세이며 요양원에 살고 있어요. 그의 가족은 하트웰 옆 농장을 소유했었죠. 만약 누군가 루스와 함께 살았던 이상한 아이를 기억할 수 있다면 그가 할 것입니다. 밀필드 요양원은 도시에 가까운 단순하고 잘 관리된 시설이었다. 프랭크 모리스는 정원 너머 큰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는 여전히 주위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그의 나이에 비해 여전히 정신이 맑았다. 마가렛이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강렬했다. 신이시여. 그는 속삭이며 녀석이 어두운 머리의 소년과 함께 있는 이미지를 들고 손이 미약하게 떨렸다. 그 아이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마가렛은 그의 옆에 의자를 끌어당겼다. 이 아이를 기억하나요? 프랭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토마스, 루스가 그를 그렇게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그의 진짜 이름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항상 의심했어요. 그는 제임스가 죽은 후 짧은 시간 내 농장에 나타났어요. 아마 일주일 또는 2주쯤 지난 후였을 거예요. 루스는 슬픔으로 거의 미쳐 있었고 갑자기 이 소년이 나타났어요. 그는 어디서 왔나요? 그게 문제예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어요. 루스는 그를 임시로 돌보고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아이는... 프랭크는 멈추고 눈을 먼 기억에 잠시 가두었다. 그 아이는 뭔가 깊은 문제가 있었어요. 프랭크는 토마스가 거의 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가 할 때에는 그 나이에 비해 너무 성숙한 듯한 말투를 가졌다라고 설명했다. 그 소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으로 성인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모르고 있어야 할 것들을 아는 듯했다. 이웃들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 그가 밀필드에 나타나기 전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였다. 동물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프랭크가 계속 말했다. 내 가족의 개는 토마스가 가까이 오면 짖고 숨곤 했어요. 심지어 루스의 오래된 젖소도 그가 가까이 오면 불안해했죠. 동물은 본능적으로 뭔가를 느낀답니다. 마가렛은 루스가 홀로 서 있는 사진을 프랭크에게 보여주었다. 토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프랭크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1941년 여름 늦은 어느 날 밤 사라졌어요. 루스는 그것에 대해 말하지 않았지만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달라졌어요.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괴로워 보였어요. 그녀는 몇 달 내로 이사 갔고 밀필드에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누군가 그를 실종 신고했나요? 그게 가장 이상한 부분이에요. 프랭크가 말했다. 아무도 그가 사라진 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온 마을이 함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잊기로 결심한 것 같았어요. 심지어 루스조차도 그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어요. 프랭크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추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말씀드린 적 없는 것을 하나 알려줄게요. 토마스가 사라진 후 3일 만에 루스의 농장을 지나가던 중 그녀가 뒷마당에서 땅을 파는 걸 봤어요. 그녀는 헛간 뒤에서 깊이 땅을 파고 있었고 등불 아래에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었죠. 마가렛은 프랭크와 대화한 직후 사라 모리슨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함께 캔자스로 차를 몰고 하트웰 농장을 찾았다. 그곳은 1950년대 이후 버려져 있었지만 현재는 지역 농업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위치하고 있었다. 현재의 토지 소유자인 로버트 옌센은 60대의 실용적인 남성으로 하트웰에 저주받은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 그는 기꺼이 그들의 탐사를 허락해 주었고 관계 라인을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면, 측정 레이더 장비까지 제공해 주었다. 농가는 폐허가 되었다. 수년 전 지붕이 무너졌고 날씨에 의해 많은 나무 외벽이 마모되었다. 그러나 돌로 된 기초는 여전히 남아있었고 프랭크가 언급했던 오래된 헛간도 서 있었지만 그 빨간 색깔은 오래전에 부식된 갈색으로 변해버렸다. 마가렛과 사라는 아침 내내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진들과 현재의 경관을 일치시키려 했다. 수십 년의 방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루스가 두 소년과 포즈를 취한 정확한 자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농가의 명확한 전망을 제공하는 약간의 높은 경사지였다. 프랭크는 루스가 헛간 뒤에서 파고 있었다고 했어요. 마가렛은 사라에게 알렸다. 헛간 뒤의 지역은 키가 큰 풀과 잡초가 무성했지만 지면 측정 레이더는 토양의 어떤 변형을 감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버트 옌센은 정외 장비를 가지고 도착했다. 레이더 장치는 큰 잔디 깎는 기계처럼 생겼고 지하에 특성을 보여주는 화면이 있었다. 그는 헛간 뒤의 지역을 천천히 움직이며 기계를 계속 끌었고 마가렛과 사라는 스크린을 유심히 지켜봤다. 거기 로버트가 갑자기 말했다. 기계를 멈추었다. 여기 확실히 매장된 무언가가 있어요. 대략 4피트 깊이에 대략 직사각형 모양으로 보입니다. 마가렛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얼마나 큰가요? 로버트는 스크린을 연구했다. 큰 여행 가방 정도 크기거나. 그는 불편한 표정으로 잠시 멈췄다. 작은 관일 수도 있습니다. 사라는 마가렛의 팔을 붙잡았다. 당신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확인할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마가렛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지역 보안관 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야 해요. 만약 여기 사람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다면 이는 적절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당국의 도착을 기다리면서 마가렛은 자신이 하트웰 가족과 아마도 밀필드 전역이 90년 동안 잊으려 했던 진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제게 없었다. 바람은 버려진 농장 위로 불어왔고 농가의 부서진 창문을 통해 울부짖듯 거칠게 날아가며 높은 풀을 흔들어 놓았다. 그 소리 속에서 마가렛은 아이의 목소리의 메아리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린 소년의 순수한 웃음이 아니라 훨씬 더 불안한 소리였다. 데이비드 마르티네즈 보안관이 1시간 이내에 도착했고 카운티 검시관과 주경찰의 법의학팀도 함께했다. 경험이 풍부한 법집행관인 마르티네즈는 여러 가지의 비범한 사건들을 목격했지만 90년 된 범죄 현장을 조사하는 가능성은 그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는 여기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법의학 전문가인 린다 첸 박사는 그녀의 팀이 장비를 준비할 때 설명했다. 만약 여기에 사람의 유해가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주 부서지기 쉬워요. 그리고 만약 이것이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아직 존재하는 모든 증거를 보존해야 합니다. 파견된 땅이 시작되었고 팀은 도면에 표시된 깊이에 도달한 후 손으로 흙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마가렛과 사라는 거리에서
그것을 보며 긴장과 흥미로 가득한 속으로 조심스럽게 지켜보았다. 2시간 동안의 정밀한 발굴 후 한 법의학 기계가 외쳤다. 무언가 나왔습니다. 첸 박사는 발굴 현장에서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브러쉬로 다가가면서 작은 나무판의 한 모서리에서 발견된 것을 조심스럽게 빼내었다. 더 많은 흙이 제거되자 작은 수제 나무 상자에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고, 대략 아이의 관 크기처럼 보였으나 전문가가 만든 것 같지는 않았다. 이것은 전문 목수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첸 박사는 고르지 않은 조립과 거친 구조를 언급하면서 지적했다. 누군가는 매우 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이걸 만들었어요. 마르티네즈 보안관은 상자가 땅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어지자 모든 것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그것은 간단한 잠금 장치로 잠겨 있었으며 수십 년 동안 지하에 있었던 덕분에 날씨에 벗겨지지도 않았다. 이것을 열기 전에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해하기 원합니다. 보안관이 발표했다. 만약 이곳에 사람의 유해가 있다면 이는 1931년에 발생했던 범죄의 증거를 다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법의학 규칙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첸 박사는 조심스럽게 잠금을 풀었다. 상자 안에는 한때는 흰 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지금은 나이가 들어 색이 변한 채로 작은 인간의 골격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천을 조심스럽게 치우자 그녀의 표정은 전문적인 집중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이게 이상해요. 그녀는 모인 무리들에게 눈을 돌리며 말했다. 이 뼈는 비정상적인 발달의 증거가 있어요. 두개골 구조는 이 사람이 크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음을 시사하며 아마도 심각한 발달 문제를 가진 성인일지도 모르고, 또는 그녀는 유리 구슬로 유골을 좀 더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뭐라고요? 마르티네즈 보안관이 물었다. 앞서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이 뼈 밀도와 구조는 이 사람의 신체 크기로는 나이가 훨씬 더 많았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세요. 첸 박사는 두개골을 가리켰다. 마가렛과 사라도 어린아이에게 적합하지 않은 치아 구조가 보였다. 치아는 성인의 것으로 보였지만 외관상으로는 훨씬 어린 사람에게 속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법의학팀이 유해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는 동안 마가렛은 조지타운 대학교의 제임스 패터슨에게 전화를 받았다. 그의 사진조사도 이 발견을 설명하는 새로운 통찰을 밝혀냈다. 마가렛, 내가 당신이 발견한 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의학 기록을 조사해 보았어요. 제임스의 목소리가 전해졌다. 당신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는 프로제리아나 유사한 조기 노화 증후군에 대한 사례를 다룰 수 있을지도 몰라요. 마가렛은 그 상태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았다. 제임스는 프로제리아가 신체적으로 노인처럼 보이는 아이를 유발하는 극히 드문 유전 질환이라고 설명했다. 1931년에는 이러한 조건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제임스가 계속 말했다. 1930년도에 네브래스카의 주시설에서 사라진 아이 티모티 월시에 관한 의학 기록이 있었어요. 그 아이는 프루제리아의 진전된 형태를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로 행동 장애를 보였어요. 마가렛은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가는 것을 느꼈다. 어떤 종류의 행동 장애였나요? 의학 기록에 따르면 팀은 아이의 열악한 신체에 갇힌 성인의 지적 및 정서적 복잡성을 지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의 신체적 외모와 진선한 심리적 발달을 결합시키면서 주변에서 매우 섬뜩한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들은 1930년대 사람들에게는 마치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는 중대한 것이었다. 마가렛은 루스 하트웰이 겪었던 일이 초자연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쩌면 루스는 역사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아이와 비극적으로 만났던 것일지도 모른다. 제임스, 그 의학 기록의 사본을 내게 멸살해 줄 수 있을까요? 나는 티모티 월시와 토마스를 동일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은 후 마가렛은 이 정보를 사라와 공유했다. 이 서사는 그들이 발견한 모든 것을 새로운 방향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루스 하트웰은 초자연적이기보다 그를 괴롭히는 아픈 아이를 보살펴 왔던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니면 티모티는 루스와 함께 지내면서 아파 죽은 건가요? 사라가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마가렛이 대답했다. 루스는 아마도 그를 상냥함으로 돌보았다. 그러나 그가 죽었을 때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질 수 있었어요. 1931년 당시 사람들은 프로제리아를 이해하지 못했죠. 만약 당국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다면 그들은 루스가 그에게 해를 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초자연적인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었겠죠. 마가렛은 발굴 현장을 바라보며 잠시 멈추었다. 루스는 비밀리에 그를 묻었지만 또한 그에게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 받을 것은 엄청난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3주 후 마가렛은 사라와 함께 엘리너 하트웰의 서재에 서 있었다. 수일간 의료기록, 도시문서, 엘리너의 철저한 연구 노트를 정리한 결과 찬란했던 이야기를 유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왔다. 한 장의 불안한 사진이 사람들의 연민, 비극, 그리고 한 여성을 지키기 위한 길을 드러내었다. 법의학 분석은 그들의 이론을 확인시켜 주었다. 남아있는 유해는 약 10세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만 뼈발달과 치아 구조는 훨씬 더 나이가 많았다. DNA 검사 결과 유해가 제임스 하트웰의 가족과도 비교되었고, 토마스가 인디 티모티 월시임을 강하게 암시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엘리너는 진실을 의심하였어요. 사라가 자신의 큰 이모의 최종 연구 노트를 읽으며 말했다. 지난해의 이 항목을 보세요. 루스는 그 불쌍한 소년을 제도적 재앙으로부터 구해냈어요. 그의 고통이 끝났을 때 그녀는 그가 받을 권리에 맞는 품격 있는 매장을 위해서 개인적인 위험까지 감수했답니다. 마가렛은 티모티 월시가 밀필드 묘지의 올바른 묘비명과 함께 다시 매장될 준비를 했다. 그 비문은 네브래스카의 월시 가게와 하트웰 가족의 승인을 받았으며 단순히 다음과 같이 쓰여졌다. 티모티 월시, 일괴의 에직신 리저, 축 살빌, 너무 많은 고통을 감당했던 아이, 드디어 평화로이. 1941년의 사진은 이제 완벽한 의미를 지닌다. 루스의 모성이 진짜였고 그녀는 다른 곳에 갈 수 없었던 극단적으로 아픈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 티모티의 불안한 표정은 아기가 아니라 빠르게 노화된 몸에 갇힌 고통받는 소년의 깊은 혼란과 아픔을 반영한다. 루스는 영웅이었다고 마가렛은 한 마지막 번 사진을 바라보며 결론지었다. 사람들이 티모티의 상태에 대해 두려워했을 때 그녀는 그의 외모를 넘어서 고통받는 아이를 보았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날들의 위로를 주었고 사후에도 존엄성을 부여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의 연민에 대한 아름다운 것을 드러냈지만 두려움이 어떻게 선한 사람들을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는지를 강조했다. 루스 하트웰은 수십 년 동안 그녀의 친절의 비밀을 간직했고 자신의 삶을 정의했던 자비 행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었다. 마가렛은 조심스럽게 사진을 특별한 보호 슬리브에 넣었다. 그것은 스미소니언의 컬렉션에 기증되었지만 이제는 전체 이야기와 함께 전시될 것이다. 미스터리로서가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인간의 선의 힘에 대한 증명으로서. 소년의 표정은 이제 마가렛에게는 더 이상 불안하게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루스가 보았던 것을 보았고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했던 아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기억되고자 했던 아이, 그의 이상한 외모가 아닌 타인을 위해 영감을 준 동정심으로서 그를 기억하고 있었다. 결국 사진은 그 진실을 공개했다. 때때로 잘못된 느낌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